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79부 화약 무기에 대한 중세 기사들의 불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서 예고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임진왜란은 잠깐만 좀 이제 끊고 당시 이제 비슷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서양으로 넘어가서 당시 유럽에서는 어떤 군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임진왜란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를 꼽으라면은 아마 그중 하나로 화기에 대한 발명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화기의 발명은 실제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유도했다는 거죠. 기존에는 수십 년간 무예를 연마를 하고서 전장에 나가서 개개인의 용맹함을 위주로 싸웠다면은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불과 몇 개월이면은 화기에 숙달되는 보병 집단이 탄생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전장이 좌우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요. 사실 초기에 개발된 화기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도 않았으며 당장 전장의 구도를 바꿀 정도로 위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있던 전사 집단들은 화기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경멸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초기 화기는 불안정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까다로웠고 이 때문에 화기에 의한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되짚어봐야 될 게 화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최고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이걸 갖다 마구잡이로 썼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화기가 발명된 이후에도 한동안 활용 무기와 근력 무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으냐 거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화승총과 활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이런 논쟁은 궁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에서는 정말 의례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특히 이제 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됐는데 실제적인 예시로 1590년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활과 화승총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나라였잖아요. 장궁병을 대대적으로 양성을 했고 100년 전쟁에서 그걸로 톡톡히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집을 하게 되는데 당시 잉글랜드에서도 활과 화성총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의 논쟁에서 스미트 경은 활을 지지했고 바이크 경은 총을 지지했는데 과연 두 사람의 입장은 각기 이제 어떤 차이로 보였는가? 두 사람의 논쟁의 요지는 이랬는데 스미트 경은 활은 총보다 연사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드라마 징비록에서 묘사를 좀 잘했거든요. 장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활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날씨가 습하거나 할 경우에는 화약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또 만약에 화약 관리를 부지하게 할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냐. 근데 활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활이 총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바이크 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아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하면은 화약이나 활줄이나 못 쓰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실제로 활줄 같은 경우도 날씨가 지나치게 습하거나 비에 젖으면은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0년 전쟁 당시에 잉글랜드 궁수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은 자기 몸은 젖어도 활줄은 정말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거는 젖으면 안 되니까. 체온으로 이걸 갖다 계속 유지를 시켜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활은 총보다 조준도 어렵고 근력도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총이 훨씬 더 효율적인 무기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미트 경은 활을 선호하면서 활은 더 빨리 정확히 쏠 수 있고 궁수들은 부족하거나 젖은 화약 또는 신뢰성 없는 도화선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더욱이 활은 여러 횡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적의 말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활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하죠. 참고로 이제 이 사료를 적은 그 출처가 한스 델브리크라는 사람이 쓴 병법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목이 똑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오기도 했어요.
이 한스 델브리크는 19세기의 프로이센의 군사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있었던 군사적 변화나 중요한 점들을 갖다가 쭉 이제 기술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병법사라고 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참고로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분명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두세 번 읽은 구절도 정말 많아요. 근데 대중서적은 진짜 아니고 전공자, 진짜 전공자들만 볼 만한 그런 책인데, 아무튼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해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바이크경은 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화약이 젖는 것은 못지않게 활시가 젖는 것도 해롭다.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습해지면은 활시도 역시 또 젖어가지고 못 쓰지 않냐. 그거는 매한가지 아니냐.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은 화승총보다 조준이 어려워서 좋은 궁수가 드물고, 배가 고픈 궁수는 바로 활을 쓸 수 없게 되며, 즉 쉽게 말해서 이게 꼭 배가 고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근력이 약하면 활은 제대로 당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총 같은 경우는 왼팔로 총을 지지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리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방아쇠에 걸고서 당길 힘만 있으면은 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또 활은 너무 빨리 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궁수가 힘을 반쯤밖에 못 쓰게 되며 말이 화살에 놀라는 것보다 사람이 총알에 더 놀란다.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걸로 따지면은 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잉글랜드에서는 총이 더 낫냐 활이 더 낫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참 논쟁을 벌이는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러한 논쟁이 조선시대에도 일어나게 돼요. 이런 논쟁이 조선 언제 일어났냐? 때는 세종 때였습니다. 세종 때 개발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새총통이라는 건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존했던 총통 중에서는 가장 초소형이었어요. 뭐 새총통이라고도 하고 새화포라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대표적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순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순몽이라는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천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한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순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화포 크기를 봐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개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아녀자라도 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볍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어딨냐라고 한 거예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새총통인데, 이 새총통은 정말 크기가 작아요.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닌 게,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또 이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약실 부분은 최대한 이제 두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열 부분은 약실보다는 좀 이제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경량성도 추구하면서 안정성도 추구한, 나름 좀 이게 공학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이제 정밀하게 만든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축소시킨 게 아니라 그런 걸 또 다 계산하면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조선 공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무기가 또 이 무기였어요. 이 새총통은 장점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종의 암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다만 단점은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이냐면은, 이게 총통이 발사를 하면은 그 화약 열 때문에 뜨겁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총통들은 뒤에, 예를 들자면 승자 총통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보병이 개인화기를 쓰는 건데, 승자 총통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총통 뒷부분에 개머리판처럼 나무 막대기를 박아넣어요. 거기를 자꾸 쏘라는 거죠. 여기는 열이 전도가 안 되니까. 근데 새 총통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쇠집게 같은 것을 자꾸 이제 쏘는 방식이었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였냐면은 보병용 화기가 아니라 또 기병용 화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상대로 사용했던 대기병용 화기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병이 사용했던 기병 전용 권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계사적으로 권총이 발명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스톨이 개발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제 권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새 총통이 개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순몽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천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편전은 비록 약한 활이라 할지라도 가히 300보로 날아갈 수 있지만 쇠화포는 200보도 가지 못하니 그게 실전에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거죠. 즉, 새 총통이 크기가 작은 만큼 위력도 작기 때문에 또 정확도 명중률도 사실 이게 총통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장난감 수준의 무기지 이게 활에 비교할 바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순몽은 저거 조작 방법이 간편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십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쏠 수 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무기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상의 논쟁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순몽이 말하기를 세어포는 한 사람이 가히 3, 40개를 가질 수 있고 비록 부인들이라도 쏠 수가 있어서 그 이익됨이 가장 크다 하매 이천이 말하기를 편전은 비록 약한 활이라도 가히 300보를 갈 수 있으되 세어포는 200보도 가지 못하니 무슨 이익됨이 있는가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마땅히 깨트려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통이나 이런 화포 무기를 굉장히 쓸모없고 불필요한 무기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견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당시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전격전에서 활용됐던 독일의 기갑부대, 그 탱크도 그래요. 뭐 탱크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완벽한 결함이 없는 무기였냐? 절대 그거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굴러다니는 쇳덩어리에 불과했고, 당시 군사 전문가들도 좀 탱크에 대해서 많이 갑갑해했어요. 그러니까 저 쓸모없는 무기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모있게 만들어줄까를 연구하다 나온 게 전격전에 활용됐던 바로 그 독일의 기갑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갑부대의 탄생도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소총이나 대포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쓰잘데없는 무기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쓰잘데기 없는 무기가 나중에 발전되고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시대를 대표하는 무기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간파한 사람들이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잉글랜드와 조선에서 벌어진 논쟁도 무리가 아닌 게 실제로 16세기 초만 하더라도 전투에서 대포의 효과는 상당히 좀 미약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1437년에 탕헤르라는 지역에서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포르투갈군이 이걸 공성을 해 들어갔었죠. 근데 그때 당시 목조로 건축된 이슬람 성체를 포르투갈군이 사용한 대포가 파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조 성체도 파기를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것은 탕헤르 전투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탕헤르 전투도는 아니고 중세 끝무렵에 이제 있었던 공성전을 그린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분명히 대포가 있죠. 대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성 측에서 뭘 활용하냐면은 공성탑을 세워가지고 성벽을 타고 넘는 옛날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전술을 여전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가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공성탑을 대체한 게 아니라 한동안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탕헤르 전투에서도 대포가 목조 성벽을 파기를 못하니까 포르투갈군이 더 큰 대포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약이 부족하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대포는 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포르투갈군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성탑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서 활을 쏘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중세시대의 공성 정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화기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성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초기 화기가 발명될 당시 유럽인들은 화기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뭐 그럴 법도 하죠. 갑자기 불꽃이 번쩍하면서 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무기에 대한 공포심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화기를 두고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소름 끼치는 악마의 도구다 라던가 혹은 충악한 무기 혹은 저거는 곧 폐기 처분될 불필요한 무기 하면서 혹평과 비난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도 사실은 화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이처럼 화기는 악마의 도구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하는데 포병들은 상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중세 유럽인들의 화기에 대한 혐오성은 대포를 사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경멸감으로도 연결이 됐다는 거죠. 1498년 자기도 대포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비델리라는 사람이 자기도 대포 부대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적의 소총수를 잡으면은 그 소총수의 손목을 자르고서 눈알을 파내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귀족인 기사들이 고작 평민인 보병에게 살해되고도 복수를 하지 않는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중세 기사들은 화기가 발명됨에 따라서 이런 불만을 갖게 돼요. 전투에서 더 이상 남자다운 용기가 필요 없게 됐다. 잔인한 대포가 너무 일반화되었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중세 기사들은 오히려 명예롭고 용맹한 영웅들이 고작 대포를 쏘는 방탕한 무법자들의 손에 죽어나가고 있다라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은 그 무법자들은 총과 대포가 없다면은
감히 기사들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천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총하고 대포를 믿고서 감히 우리를 갖다가 쳐? 하면서 이렇게 극도의 경멸감을 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서는 남자다움이나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기계, 속임수, 배신, 그리고 잔인한 대포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전투, 격투, 타격, 사격, 무기, 힘, 기술이나 용기는 이제 더 이상 도움도 안 되고 중요한 의미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답고 용감한 영웅이 대포를 쏘는 방탕한 무법자들의 손에 죽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무법자들은 대포가 없다면 그가 죽인 영웅을 건방진 태도로 쳐다보거나 말을 걸어볼 수도 없는 자들이다. 라면서 이제 엄청난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이제 중세시대 기사들은 처음 화기가 나왔을 때 아니 세상에 저렇게 신기방기한 게 있다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런 저저저저 하면서 저런 무기가 나오니까 이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세 말기의 유럽에서는 화기에 대한 반감이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흥미롭게도 조선에서는 화포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쟁은 일어났어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순문과 이천의 논쟁처럼 화포가 정말 효율적인 게 맞냐 그런 논쟁은 일어났어도 감정적인 거부 반응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더욱이 화승총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극도의 혐오감이나 경멸감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양성한 갑사를 저렇게 빵에 한 방으로 죽여? 저런 천하의 몹쓸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오히려 조선인들은 조총을 두고서 완전히 꽂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정말 천하의 신기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조선은 조총을 흡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숙종 무렵으로 가면은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장기는 활이 아니다. 조선의 장기는 조총이다라고 하면서 조총을 이제 내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비록 중세의 기사들이 화기에 대해서 불평을 넘어서서 혐오와 경멸을 보여줬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화기는 점차 발달해갔고 이제 중세의 기사들도 화기의 효율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화기의 효율성을 인지한 나라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다시피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아무래도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중세 봉건 제도가 미약하게 발달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스페인 토양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곳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가 대형주들이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라는 그런 체계도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아 가지고 화기에 대한 편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은 총병과 창벽을 결합한 무적의 테르시오를 탄생시켰고 유럽의 패자로 한동안 군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테르시오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어요. 비록 스페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총병의 가치를 알아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테르시오의 주력은 장창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대가 흘러서 17세기로 접어들 무렵 드디어 유럽의 전쟁 구도를 바꿔놓을 군사적 혁신을 주도하는 이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마우리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마이클 교수가 주장했던 군사혁명론의 그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우리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우리치는 앞으로의 전쟁은 총병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며 이에 총병의 비율을 대폭 늘린 혁신적인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마우리치가 창안했던 군사적 혁신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